안녕하세요. 엔손입니다. 오늘은 유치권과 관련한 아파트를 여러 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독시연에서 아파트 그리고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 이렇게 검색하면 전국의 유치권하고 관련된 아파트가 쭉 나오고요. 꽤 많이 보이죠. 이 중에서 몇 개를 선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유치권에 대한 그 간단한 그 이론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미 앞에 유튜브에서 유치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게 민법 320조에 나오는 유치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이라는 게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짓는데 공사를 해주고 그 공사비를 못 받았다. 예를 들어서 뭐 분양해서 공사비를 주기로 했는데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이 공사비를 못 받을 수가 있지 않나요? 이 공사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공사업자가 그럼 나는 공사비 받을 때까지 여기 그냥 눌러서 살래? 또는 내가 이거를 차지하고 있을래? 물론 여기서 뭐 영업을 한다거나 어떤 이익을 얻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내가 이거를 넘겨줄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건데 이제 이런 물건이 결국 이제 경매로 나왔을 때 낙찰자에게 이게 부담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유치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여서 낙찰자가 결국은 이 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돈을 공사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건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요 법 규정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타인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 자기 상가를 내가 돈을 들여서 수리했다. 그거를 갖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경매에 나온 아파트 또는 상가에 제3자를 시켜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비를 못 줘서 그 제3자, 공사한 사람이 점유하는 경우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이 점유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여기 말하는 물건은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동산도 해당됩니다만 우리는 경매하고 관련해서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이 부동산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투입된 비용, 이 부동산에 직접 관련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유자가 이 부동산 경매 대상인 소유자가 다른데 또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거기 들어간 공사비는 이쪽 부동산 경매하는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요 말이 매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공사비죠.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2020년 3월 1일까지 주겠다. 이렇게 된 경우. 근데 그 3월 1일이 지금 지났죠? 그러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2022년에 주기로 한다. 2022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러면 변제기가 안 됐고 주장할 수 없다. 물론 거기에 대한 예외가 또 있기는 합니다만 이 변제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기로 약속한 날. 주기라 약속한 날에 아직 멀었는데 이게 경매가 나오면 못 받죠. 그런 경우는 그 변제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 이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결국 좀 이게 자꾸 파고들다 보면 좀 어렵습니다.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그러니까 공사를 내가 직접 한 그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는
점유하고 비껴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컬러를 조금 진하게 바꿔야 되겠네요. 네. 유치권이란 이제 그런 의미인데, 요거를 또 약간,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으로 간추린 게 성립 요건. 이런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한다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경매 목적 부동산 자체. 요 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소유자가 A라는 부동산을 갖고 있고, B라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요게 지금 경매 중이고, B라는 부동산에 공사한 사람이 경매 중인 A에 와서 유치권 주장은 안 된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A가 부동산이죠. 예를 들어서 모텔을 지어줬다. 부동산이 그래서 이게 경매가 진행 중인데 모텔에 설치된 에어컨은 건물이 아니에요. 모텔 자체가 아니죠. 그러면 이 에어컨을 공급한 사람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좀 어려운 단어로 결련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직접적인 관련 있는 공사비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채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공사비를 투입한 그 부동산을 점유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할 권리이고 점유해야만 성립합니다. 세 번째, 점유에는 정당한 권한, 그러니까 돈 받을 권리, 그리고 내가 돈을 못 줘서 미안한데 그럼 여기 계속 머물러라, 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못 준 상태에서 이 소유자가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권자가 공사비를 못 받은 사람이 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여기 강제로 점유하는 그는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점유에는 정당한 권한이 적법한 불법적인 점유는 안 된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 이건 주로 이제 임대차에 있어서 많이 나오는데요. 상가나 일반 뭐 건물도 마찬가지인데, 상가에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닥 공사를 할 수도 있고 간판을 달 수도 있는데, 이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어서 나갈 때는 이런 것들을 원상복구한다라는 걸 보통은 규정을 하거든요. 원상복구는 이 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가 규정되어 있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요 뒤에 원상복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 지출한 시설비, 이 간판 같은 경우 이거는 건물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건물의 값어치하고 상관없이 자신의 영업을 위한 이런 비용은 유치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치권이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거를 따지다 보면 결국 경매 물건에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유는 뭔가, 이 내용을 다 읽어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좀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볼까요? 공장을 점유하고 그게 인정된 판례입니다. 공사 완공 후에 현장 사무실에 직원, 이때 직원은 공사업체 직원이겠죠. 상주하면서 공장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자물쇠를 채우고 출입구를 가로막아 차량과 사람을 통제하였다면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게 인정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고요. 빌딩도 비슷합니다. 빌딩의 지하 1층과 상가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의 경고문을 붙여놓고 정식 출입구 2개를 자물쇠로 잠가 놓았다면, 그리고 거기에 공사업체가 상근한다면 이거는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걸로 인정된다.
아파트 신축인 경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공고문을 붙이고 시정장치, 자물쇠로 잠궈놨고 그 열쇠를 공사업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면 이거는 점유하는 걸로 인정이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 토지도 유치권이 자주 주장을 하는데요. 토지 유치권 어떤 걸까요? 뭐 이렇게 경사진 산이 있는데 이걸 깎아서 전원주택지로 만드는데 이걸 깎는다, 그죠? 여기에 방벽을 쌓는다, 도로를 만든다, 하수구를 묻는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중간에 경매가 나온다면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주장하겠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옥이 있어요. 이 구옥을 없애버리고 신축한다면 많은 공사가 진행되겠죠. 일단 건물을 없애고 철거 공사하고 땅을 파고 여기다가 사고 나지 않게 벽을 만들고 가림막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여기 공사업자들이 갓을 거는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임시적으로 머문다.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파일도 몇 개 박았어요. 지하를 팠어. 이런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비용 들어간 사람들은 유치권을 주장하겠죠. 물론 모든 공사비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토지의 유치권도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읽어봐드린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여기 정리한 안내문 외부에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라는 표시, 그 다음에 상주, 상주 꼭 반드시 상주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상주하고 제3자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통제하는 것, 그리고 잠궈버리는 것. 이 기본적으로 아무나 들락날락 못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 이게 공사업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이 아래쪽에 이제 결련성에 대한 얘기는 좀 어려우니까 빼고요. 이 판례 중에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유치권자는 언제부터 점유하나? 경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점유해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점유해야 돼요. 자, 이런 내용을 최소한의 이론입니다. 이걸 알고 이제 유치권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많은 아파트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한번 볼까요? 역곡동의 한국아파트. 이제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네요. 1200만 원 공사하고 못 받았다. 과연 공사를 하기는 했을까요? 공사 안 하고도 많이 주장합니다. 공사를 좀 하기는 했는데 돈을 못 받았을까요? 돈을 못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돈을 못 받아서 내가 점유한다. 여기 이미 사람이 어쩌면 집주인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공사를 해줬다고 돈을 못 받았다고 과연 점유하고 있을까요? 이 금액을 못 받았다고? 물론 이것도 합법적인 점유여야 돼요. 그런데 이 공사한 게 혹시 인테리어 도배장판 한 게 아닐까? 도배장판은 건물의 값어치를 올리기 위한 그렇게 투입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해당돼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아파트는 극히 드뭅니다. 공사했을 수도 있는데 이 점유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를 안 한 경우도 많고요. 그럼 점유를 언제부터 해야 되나? 경매 개시 이전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현황조사서라는 이 기록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경매가 시작된 바로 그 시점에 법원의 집행관이 현장을 조사한 내용인데 이게 외견상 드러나야 돼요. 유치권자의 점유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록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뻥이죠. 예. 만약에 공사를 했다면 그 흔적들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날까? 지금 보이는 현황조사서의 기록으로 남겠죠. 예. 집행관이 갔을 때 유치권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도 있었어야 돼요. 감정평가서에도 유치권자의 점유가 드러나야 되고, 아파트 관리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1000여만 원 또는 그 이상의 공사를 했다면 관리소에서 요즘은 이 공사하는 걸 관리를 하죠.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어떤 기록이 남아 있겠죠. 물론 법원 기록에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실제 현장 가보면 공사한 흔적이 예를 들어서 뭐 대문을 페인트를 새로 칠했다거나 창문을 바꿨다거나, 그리고 앞집에서 공사하는 소음 때문에 좀 불편했다. 앞집은 알겠죠. 이런 내용을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기 처음에 얘기한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에 기록이 없다면 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 한번 더 볼까요? 여기도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무지 금액이 큽니다. 집주인이 살고요. 그리고 경매가 시작된 게 19년 9월인데 현황조사하러 갔습니다. 9월 며칠 날 경매가 시작됐는데 9월 18일 날 현황조사하러 갔는데 유치권자의 점유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서에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뻥이다. 자,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뻥이면 아무 문제가 없나? 낙찰받고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나? 일단 현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기록에도 문제가 없고 현장에도 유치권자가 공사한 기록 일단 이런 흔적이 없다. 그럼 입찰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은행에서 대출을 꺼려합니다. 은행은 아주 보수적인 곳이죠. 이 유치권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하다. 그래서 대출을 해줄 수 없다. 유치권을 하고 와라. 또는 유치권자의 와 합의한 그런 것을 갖고 와라. 아니면 이게 정말 아무 문제 없다는 거를 당신이 증명해라. 낙찰자가 증명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그래서 대출이 나올까가 중요합니다. 물론 저는 뭐 거의 대부분 대출을 받았습니다. 문제 없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낙찰 대금을 납부를 하고 유치권자가 지금 실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뻥인데 유치권 신고한 사람이 실제 여기를 점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도명령으로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있냐? 원칙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에요. 소송해야 되거든요.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하거나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소송하는 거는 참 비용, 시간이 낭비가 됩니다.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있을 정도로 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유 안 했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공사 안 했다. 점유 안 했다. 그리고 경매 개시 이전에 점유한 기록이 없다. 뭐 이런 증명을 결국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가짜라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유치권하고 관련 없는 깨끗한 물건을 낙찰받는 게 낫는데, 결국 이거를 요즘은 경쟁이 심해서 유치권이 뻥으로 보이면 거의 뭐 90% 이상이 낙찰이 돼요. 그런데 실제 문제가 없는데 이 대출을 받거나 인도명령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걸림돌이 생기면 그렇게 저렴한 게 낙찰받은 게 아니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이 확실하게 이거는 문제 없어, 뭐 이런 경우에만 낙찰을 받는 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진정한 유치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이미 한 2번 정도 얘기했습니다. 실제 여기에 현대 아이파크, 현대 산업개발이죠.
유치권을 주장한 물건이 많이 있었고 실제 우리는 낙찰을 받고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이 뭐냐? 물어줬습니다. 물어주는 건 미리 사전에 얼마를 물어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만 물어주면 더 이상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고 물어준 거죠. 이 해결이 유치권이 가짜여서 해결했다가 아니고요. 진정한 유치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금액을 정확하게 얼마 물어줘야 되는지 판단하고 입찰해서 해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건은 만약에 들어가시면 수억을 물어줘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유찰된 겁니다. 49%.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원래 여기 있던 주공아파트 오래된 거를 없애고 재건축했습니다. 재건축하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나가고 나중에 이제 추가 부담금을 주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이 이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받고 입주하기 전에 돌아가셨나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올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됐거나 이러니까 이걸 안 두르고 돈도 안 준 거죠. 재건축하면 당연히 새 아파트를 받으니까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파크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았으니까 유치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현대산업개발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여기 보면 보존 등기는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한 경우에 이렇게 되고요. 그럼 그 전에 있는 건조당은 뭐냐? 그 전에 있었던 주공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거죠. 재건축하는 게 이제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대출이 나왔던 거죠. 그러고는 이분이 사망하시고 상속되고 이 아파트에 안 들어오니까 결국 이 돈 국민은행 그리고 공사를 한 현대산업개발에서 경매를 진행시킨 겁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주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진정한 유치권은 이런 겁니다. 겉으로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 안에 사람이 안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는. 그리고 이건 현대산업개발이나 아니면 재건축조합에서 돈을 안 냈고 그러니까 제3자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하겠다. 뭐 이런 경고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점유하고 제3자가 볼 수 있게 공고하라는 게 이런 걸 의미합니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는 진정한 유치권일 가능성이 무지 크고요. 이렇게 드러난 게 언제부터냐? 경매 이전이냐? 경매 신청한 게 10월 1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부터 저렇게 했냐? 그 이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현황조사서는 10월 1일 경매가 시작되고 불과 열흘 이내에 현장을 갔는데 현장에 이미 유치권자가 점유 중이라는 기록이 이때 있었다. 10월 10일에 있었다면 그럼 10월 1일 경매하기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정이 되죠. 그럼 이거는 경매 개시 이전부터 점유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유치권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나? 아니죠. 들어가도 되는데 별도로 물어주는 돈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현대산업개발 아마 이게 못 받은 돈일 텐데 이게 낙찰되면 일부는 여기서 받을 수도 있어요. 국민은행밖에 없고 또는 뭐 세금 뭐 이렇게 소소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국민은행이 지금 대략 2억 한 5천 뭐 이 정도를 주장하네요. 그 나머지 현대산업개발에 갑니다. 가는데 다 가지는 않죠. 일부만 갑니다. 그래서 일부가 그게 얼마인가를 계산해야 되고 이 나머지 모자라는 게 결국은 인수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죠. 이게 얼마인지 현대산업개발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딱 정확한 금액이 아니에요. 이때 이후로 이자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자까지 다 계산한다면 얼마 배당되고 결국 얼마를 인수해야 되는지는 현대산업개발과 대화로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야 되죠. 그게 3억이다.
그러면 이거는 낙찰 받으면 안 되겠죠. 3억이면 받아도 되나요? 대략 지금 4억, 3억, 7억. 집값은 아마 8억 상회할 텐데 그러면 받아도 되겠죠. 이런 정확한 계산을 하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현대산업개발하고의 대화가 전제돼야 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관리비는 누가 낼 거냐? 현대산업개발은 점유를 하고 있지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그냥 잠가놓고 있기 때문에 이 관리비는 결국 낙찰자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한 2년 이상 비워져 있었으니까 수리비도 들지 않을까. 어떤 하자가 있다면 이 하자 부분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뭐 어떤 수리할 거 아무런 뭐 그 인테리어 이런 게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추가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이 나올까? 일단 대출 이전에 대출 받으러 가면 은행에서는 유치권을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럼 유치권자를 만나야 되고 여기 돈이 먼저 지급이 돼야 돼요. 뭐 그게 3억이 될지 4억이 될지 지급하고 그러면 이 돈을 지급했다라는 서류를 갖고 대출을 이제 은행에 신청해야 됩니다. 대출이 과연 얼마 나올지 이 부분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현대의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얼마를 준비해야 되나 이 부분이 사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감안할 때 이거는 그냥 보통의 경매 물건보다는 저렴하게 사셔야 됩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평수도 커서 한 번 더 유찰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유치권의 기본 그리고 유치권이 신고된 아파트 대체로 허위의 유치권인데 진정한 유치권은 또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엔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